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다산을 비롯해서 한국 철학의 여러 분기들을 연구하고 당시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사상적인 변화 과정들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제 다산 정약용에 관한 것인데요. 다른 선생님들께 좋은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긴 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 다산의 삶을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다산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의 내면들을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유배지의 망명객이라고 지었는데요. 특히 편지가 유용한 수단인 것은 이제 편지는 기본적으로 지나온 삶이자 또 기대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기록한 장이자 또 그 고난을 극복한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편지는 대단히 유용한 그 통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이라는 사람의 그 삶과 학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으시고 또 다양한 강의나 책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테지만 저하고 함께 그 살펴보실 글들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산을 이렇게 이어보고 모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다산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다산이 말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다산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저는 성정이 몹시 대범하고 솔직하여 우물쭈물 둘러대고 싶지 않고 또 복잡한 사무에 얽매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된 기풍을 버리고 그 우리에서 빠져나와 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고 몸은 강으로 돌아가 물에 고기 잡고 산에 나무하며 일생을 마칠까 합니다. 본뜻이 이와 같으니 모두 서로 있고 다시는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비옵니다. 죄송합니다. 윤필병이라고 하는 남인의 그 선배격인 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은 요 앞절에 다산이 보낸 상소가 조금 문제가 돼서 남인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건을 겪은 이후에 다산이 보낸 편지인데요. 언제 보낸지 그 정확한 기록은 있지 않지만 이 윤필병하고 사이가 1801년 이후에는 틀어지거든요. 다산이 이제 천주교에 깊이 연루돼서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쓰여졌던 편지가 맞아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아마 적어도 30대에 쓰여진 편지일 겁니다. 30대 다산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정이 대범하고 또 솔직하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기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통쾌하게 한번 통쾌하게 하고 결국은 강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산하고 조금 다른데요. 젊은 시절의 호기와 그리고 뭔가 번잡한데 얽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열의가 보입니다. 또 다른 글 한번 보실까요? 약용은 습성이 조급하여 함양의 소질이 없으니 주자께서 이르신 바 태양증입니다. 잠심하고 가만히 앉아있기가 가장 어려우므로 힘써 잠심하고 앉아있으려면 도리어 번울증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처음에 부닥치는 것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인 듯한데 오랜 공력을 쌓으면 점차 순조로워질 것으로 합니다. 아마 젊은 시절의 다산은 굉장히 조급하고 또 마음이 복잡했던 사람 같습니다. 주어진 것들이 많고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도 큰 사람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번울증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산은 스스로 내가 아직 공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점차 조금씩 달라질 거고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보면 유배지에 다사는 모습은 또 이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자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다산 선생은 매일 앉아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시절의 다사는 스스로 태양증으로 마음이 버늘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해야 하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 실천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개의 다산 사이의 과정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스스로에 대해서 복잡하게 인식하지만 도리어 그만큼
삶에 대해 또 학문에 대해 열이 있고 욕심 있던 학자가 어떻게 자기 안으로 침잠해서 대신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 대한 그림으로 자기 삶의 소명을 옮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배 온 뒤에부터는 조금씩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견디는 방법을 고안하는데요. 아마 이게 그 저술하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가경임술련부터 저술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붓과 벼루만을 곁에다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았다. 그 결과로 왼쪽 어깨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 폐인이 되었고 눈이 극히 침침해져 오직 안경에만 의지하게 되었다. 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밀려나서 삶이 펼쳐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밀려나서 자기 안으로 침잠하고 수렴하면서 오직 학문만 생각해야 되는 이 시기에 다사는 이걸 화병으로 돌리지도 않고 술로 탕진하지도 않고 학문 내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몸을 상했는데 그 기록을 아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다사는 복잡한 삶의 궤적 속에서 자기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다사는 이제 다양한 그 병을 앓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다산이 겪은 병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이제 편지글에 남긴 여러 병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질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뇌열로 몸이 불편한 적도 있고요. 또 눈에 계속해서 안과적 질환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어서 힘들었다고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발에 종기가 난 적도 있고요. 설사라든가 혹은 두통 같은 병을 오랫동안 앓기도 합니다. 이건 다산이 택한 삶의 방식의 결과일 텐데 어떤 면에서 사실 이 병의 기록들은 다산이 겪은 고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다산이 스스로를 견뎌내는 극복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주변에 나누고 약을 구하는 행위들이 결국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남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 밖에 다산을 괴롭혔던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겪은 가까운 이들의 죽음입니다. 다산은 여러 그 자식들을 잃는데요. 이제 유배를 가자마자 어린 아들이 하나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글을 남겨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들 아래로 아들 넷과 딸 하나를 잃었는데 내가 이런 천의 일각에 있어 작별한 지가 오래인데 이 아이를 잃었으니 다른 아이의 죽음보다 한층 더 슬프다.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아이를 잃은 이 아버지의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밖에도 다사는 유배지에서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형의 죽음을 겪기도 하고요. 이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또 자신의 한계 상황에 계속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힘일 수도 있지만 다사는 사실은 이걸 이겨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더 저술에 힘쓰고 또 제자들하고 작업에 더 몰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고통이나 이 고난을 겪어내는 게 단순히 다산의 의지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은 그저 자기 삶이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다산은 그런 수준을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건 이분이 근본적으로 심성이 위대한 사람이 이어서가 아니라 더 크게 어떤 삶의 근본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일 텐데 아마도 그 삶의 목표는 이분을 이 고난 속에서 끝내 견디게 만든 그 삶의 지향점은 학문이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는데요. 저도 공부를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라서 이런 한계 상황에서 과연 학문에 저를 쏟아붓고 그걸로 저 자신을 견뎌내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작하고 노력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산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분의 어떤 위대한 점일 텐데 겪은 고난의 깊이만큼 추구했던 이상이 높았고 그 두 지점 사이의 위격이 컸고 그 위격을 이 사람이 결국 견뎌내신 거죠.
그런데 이 위격을 견디게 해준, 다시 말하면 높은 지향과 또 삶의 한계 사이에 이 큰 격차를 견디게 해준 건 단순히 학문적인 뛰어남, 학문적인 능력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산은 특히 유배기에 많은 제자들과 만납니다. 또 그들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삶의 그 굴절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학문을 펼치기도 하고, 더 크게는 다산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룬 수많은 학문적 업적들이 있는데 그 업적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제자들입니다. 강진 시절 만난 제자들이 다산의 그 학문적 그 과정을 위해서 다양한 도움을 주거든요. 필사를 한다든가 자료를 정리해 준다든가 관련해서 좋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다산이 사랑한 제자 중에 한 사람,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하고의 그 과정은 정미 선생님이 쓰신 훌륭한 책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제자가 이제 시를 잘 썼는데요. 붙여온 시는 돈좌하고 기굴해서 내 기호에 꼭 맞는다. 이 기쁨을 형언할 수가 없구나. 이에 축하하는 말을 전한다. 아울러 나 스스로 축하하기에 족하다. 제자 중에 너를 얻어 다행이로구나. 다산은 많은 제자를 만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다산이 주변의 승려들과 굉장히 깊은 교류를 했다는 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학문을 펼쳐가고 또 불교계 인사들하고 교류하면서 불교 쪽 관련 기록들을 정리한다든가 그들에게 학문의 방법이나 지향점을 일러준다든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 혹은 불교계 인사들하고의 관계가 다산의 이 삶에 갖고 있었던 이 위격을 견디는 작은 어떤 도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학문만을 위해서 앞으로 나간 사람이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다산은 결국은 이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또 함께 교류하면서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또 그 학문의 과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할 만한 그런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뎠고 그리고 자기를 끝내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국면에 다산의 편지들을 조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산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견뎌낸 생활인이었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기도 한 그런 하나의 인격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의 마지막에 이 글을 보여드리고 끝낼 텐데요. 최종적으로 다산은 자기 삶의 고난과 자기가 지향했던 어떤 근본적인 목표 사이에 그 위격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충분히 또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전시켰고 또 실제 학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채워나갔지만 실제 다산이 추구했고 바랬던 삶은 아마 이 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조금 슬프고 안타까운데 그만큼 또 이 정다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몇 년 안에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갈 수 있다면 너희들로 하여금 몸과 행실을 연마하여 효제를 숭상하고 화목을 돈독히 일으키게 하고 경사를 연구하고 시와 예를 담론하며 서가에는 3, 4천 권의 책이 꽂혀 있고 곡식은 1년 정도 지탱할 만하며 원포에 뽕나무, 삶, 채소, 과일, 꽃, 약초들이 반듯하게 심어져 있어 그 그늘을 즐길만 하며 마루에 올라 방에 들어가면 검은고 한 대와 투호 한 구, 붓과 벼루 및 책상에 볼만한 책이 있어 그 청아하고 깨끗함이 기뻐할 만하며 때때로 손님이 찾아오면 닭을 잡고 회를 잘라 탁주와 좋은 나물안주에 흔연히 한 번 배불리 먹고 서로 더불어 고금의 대략을 평론할 수 있다면 비록 패족이라 할지라도 장차 안목 있는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니 이렇게 세월이 점점 흘러간다면 집안을 일으키고 학문을 일으키는 그런 중흥의 단계에 이르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40대 초반에 유배간 지 몇 년 안 된 상태의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실제로 다산은
긴 유배기가 끝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동시간만큼의 해배기를 또 갔는데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저는 더 유배기보다 해배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가끔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배되었을 때는 결국 풀리면 이 유배가 풀리면 어떻게 해야 하겠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내야 되겠다고 꿈꿀 수 있었는데 해배된 이후에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어렵다는 걸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잖아요. 몸은 더 늙어가고. 그러나 결국은 다사는 이 해배기에 앞서 그 유배기에 정리했던 책들을 계속 다시 편집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어, 희망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학문은 여전히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제 강의에서 이런 이제 다산의 삶의 과정을 편집글 통해서 한번 쭉 정리하고 이해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종의 맛보기 시간이어서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